오늘은 인플의 대표님이신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름은 이혜진이고요. 95년도부터 예. 주식을 이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주식하고 있는 이제 주식만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이고요. 주로 기관 쪽 자금을 운용을 했고 그다음에 운용사에서도 있었고요. 처음 시작한 거는 삼성생명에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리서치 애널리스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도 한 2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식운용실장도 하고 그다음에 한화자산운용 그다음에 유리자산운용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는 그 이제 랩펀드라고 랩펀드 그 당시 이제 2006년도였는데요. 그 당시 굉장히 핫했어요. 랩펀드가 주식운용실장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한 2018년부터 바이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이오가 재밌어서 바이오에 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그다음에 산업 주로 이제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있었고요. 작년까지 주식 운용을 했고 회사를 나와서 지금은 바이오에 대한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인프리라는 이제 뭐 작은 회사도 작년 말 정도에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알바킹 이혜진이라는 그 이제 채널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킹이요? 예. 알기 쉽게 바이오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바킹이라고 치면 좀 알바와 관련된 네. 그 이제 항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전혀 이제 알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바이오 시장에서는 바이오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바이오를 알지 못하는 투자자들하고의 그 지식적인 갭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펀드 매니저였는데 그걸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는 그 역할이 누군가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전공자가 아닙니다. 전혀 그 바이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라든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은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와, 그 투자를 거의 그러면 거의 30년 동안 해오신 거네요. 제가 리서치는 계산해 보니까 한 정확하게 30년째 하고 있고요. 네. 네. 주식 운용은 28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 쪽으로 집중해서 하시는 건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재미를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부터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하고 그 계기가 뭐셨어요? 네.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바이오 쪽에 모르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보니까 전 산업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지션을 많이 싣고 지금 약간 슬로우한 산업에 대해서는 약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기본적인 이제 업인데 바이오 쪽에 기업들이 점점 이제 상장돼서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 기업들이 뭐 하는지를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기본적인 용어들이라든가 그 전에 화학 그 약품을 만들도 있든 그 제약회사가 하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업을 이 바이오 회사들이 하면서 상장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어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에 미국의 그 빅파마에 다니시는 그 박사님이 보내온 이메일을 보게 됐는데
미국에는 유전자 치료제하고 세포 치료제가 지금 엄청나게 그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도 뭔가 흐름이 있는데 전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그냥 태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반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던 거를 전혀 내가 몰랐구나라는 거.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인데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공부를 계속 뭐 전공 서적을 주로 이제 사다 놓고 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바이오 이러면 좀 리스크가 크고 네. 그리고 그 리스크가 아마 또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 네.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공자가 아니신데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그러실까요? 이게 고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라 그럴까 뭐 A, B, C, D, E, F 이런 그 한 과목이 다 있다 그러면 그 한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과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모르는 나머지 이제 5, 6권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B권을 옮겨가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A, C, 뭐 D 이 책을 다 읽고 알아야지만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속 결국에는 이제 한 권을 뭐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한 3번 정도 보니까 이제 거기서 몇 개의 단어들을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옆에 있는 책들로 옮겨가고 다시 이제 한번 읽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셨는데 네.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전혀 다르지 않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한두 개를 이해하고 나면은 굉장히 쉬워지고 나중에는 뭐 이제 세포와 관련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면서 굉장히 좀 성과도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어려운데 그거를 하고 나면 네. 특히 바이오 산업 쪽 하고 나면 앞으로 그만큼의 보상, 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는 건가요? 그건 이제 바이오 산업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이 바이오 산업이 사실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을 이 3개의 산업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큽니다. 큰 게 2016년도에 네. 벌써 더 커졌습니다. 와 정말요? 네.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커브가 이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2016년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가 알 거예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성도 본격적으로 그 제약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는다면은 아마 2030년, 2040년에는 굉장히 뒤처진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 바이오 시장의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전체 놓치고 나머지 반도체 하나에 이제 집중하는 회사는 그렇게 2040년, 50년에 보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1.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아직 관심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시장 커져 있고 성장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우리나라도 그 추세로 가고 있다. 네. 그러면 단일 섹터로는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와, 그렇구나. 네. 그리고 노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알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이제 노인 인구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뭐 오래 살고자 하는 욕망들, 그 다음에 암과 관련한 치료제, 그 다음에 뭐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이 그 전에는 시장이 없었죠.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니까 만들 수 없었는데 이런 치료제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급속도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바이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메신저 RNA를 전혀 몰랐었는데 지금 뭐 전 국민이 메신저 RNA를 알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뭐 팬데믹 이런 뭐 유행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뭐 장수 사회, 고령화, 노령화 뭐 이런 현상과 연관 지어서 이 시장이 그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죠. 이미 커져 있고, 네, 커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잘 모를 뿐인 거고요. 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 뭐 삼성 뭐 이런 대기업들하고 정부하고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지금 중소기업부에서 그 미래의 3대 산업으로 지정을 한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는 자율주행,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으로는 진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세 개의 그 산업군을 딱 찍은 거죠. 찍었어요. 이미 찍었어요. 네, 찍어서 와, 지금 그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사실 자동차도 이제 나라 규모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자동차 올라와 있잖아요. 반도체도 어느 정도 상당히 큰 규모로 올라와 있죠. 그런데 바이오는 아직 이제 굉장히 작은 수준밖에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일본이 지금 한 6% 후반대고 이제 중국이 11%대로 전 세계 비중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40%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이 한 13%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럽의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너무 열악한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지금도 그랬는데 이번 정부도 그랬는데 이 다음 정부부터는 바이오에 굉장히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 벤처 캐피탈들이 이제 투자하는 산업 그 이제 캐테고리를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28%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7, 8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가장 산업 중에 높아요. 뭐 IT, 반도체, 다른 산업 대비해서 제의학, 바이오 산업이 가장 투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게 벌써 7, 8년이 됐어요. 아니 근데 왜 이걸 몰랐지? 지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시장에 IPO 되는 종목들 중에 거의 25% 이상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벤처 캐피탈들이 지금 그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향후에 한 7, 8년 후면은 그 기업들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바이오 산업이 거의 20% 넘어서 30%까지 육박할 거고요. 지금도 시가총액이 제가 한창 운용할 때 그때는 이제 뭐 1, 2%에서 거의 한 3, 4% 이렇게 올랐었는데 지금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비중도 차츰 올라갈 것이고요. 아마 크게 이제 그 M&A라든가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나오면서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커야 되고 지금은 뭐 CDMO 쪽으로 굉장히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뭐 이제 삼성도 그렇고 약간 파운드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쪽만 집중해서는 이제 시장은 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수익률도 그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무조건 신약 쪽에 도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짧은 지식이지만 그 R&D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제약 쪽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 단계도 되게 그 어려워서 한 단계 한 단계 넘기가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1.3%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보실 때 이게 더 커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성장 속도로 보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40% 정도 속도.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이 파워풀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기술의 혁신 이런 것들이 그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약간 슬로우해요. 그 성장 속도가 다른 산업에 대해서 비해서 느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느리지는 않은데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그 비중은 점점 차츰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예, 좀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게 벌써 처음에 듣는데 너무 새로운 예,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이오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자율주행은 웬만한 주식 방송들 보면 네. 다 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바이오 쪽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유는 네. 우리가 자동차 그러면 그 매일 타고 다니잖아요. 네. 운전도 하고 만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컴퓨터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 있겠거니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거 좀 작게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도 오래 쓰려고 그러면 저전력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열도 나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죠. 근데 이제 항암제다 그러면 세포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거를 시각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하기를 약간 터부시하고 일단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들다 보니까 그 작업들이 지금 생략됐고 그래서 네. 일반인들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바이오 산업 안으로 들어가서 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중에서 좀 좋게 보시는 영역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좋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도 어떤 추세라든가 이 주도적으로 가는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엔진에서 또 지금은 배터리로 다 옮겨가고 전기 자동차로 옮겨가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 쪽에서는 누구의 흐름을 봐야 되냐면 빅파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하고 싶다고 이건 뭔가를 해야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빅파마들이 움직여야 돼요.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임상 3상을 주도하거든요. 네.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이렇게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들이 주도하지 않으면은 지금 약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구조적인 네. 그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고 관심을 갖는지를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이제 추세를 알 수 있는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1월 달에 발표되는 게 열리는 이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빅파마들이 작년에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또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 이런 쪽 그 다음에 전달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만들더라도 우리 몸속으로 그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간이면 간 아니면은 뭐 뇌면은 뇌 신장이면 신장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전달하는 기술과 관련한 그런 그 기술들 이런 쪽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돈을 그쪽에다 풀겠다. 빅파마들이 돈을 쓰는 게 10몇 조씩 쓰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5조 이상씩 1년에 쓰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뭐 60% 정도는 이러한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사거나 아니면 기술 협업을 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니까 앞으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제 적응증으로는 전부 다 이제 암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고치지 못했던 아주 희귀 질환. 뭐 이름도 굉장히 어려웠던 희귀 질환. 이제 명수는 많지 않지만 약가가 굉장히 비싼 그런 기존에 불가능했던 치료제들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이제 약을 만들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빅파마들의 추세고 우리가 같이 쫓아서 좋게 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 빅파마라고 하면 그게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가장 큰 회사들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회사들보다 시가총액으로는 몇백 조 이렇게 가는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100조 이하는 이제 뭐 빅파마라고 부르지는 않고 바이오파마. 그 다음에는 뭐 몇 조 정도 되는 회사들은 바이오텍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럼 빅파마에 좀 들어가는 네. 대표적인 기업에는 뭐 지금 뭐 우리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걸 만든 이제 화이자 같은 노바티스라든가 로슈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이 화이자, 노바티스, 노슈 이런 빅파마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많이 하는 네. 그 영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발견하고 네.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예, 지금 전부 다 기술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은 빅파마에서 그런 빅파마가 필요로 하는 기술들 이제 병목 현상이 있어서 그 기술 때문에 신약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이 선택을 받는 거죠. 이 부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부품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마지막 최종 완성품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이렇게 부품이나 재료들을 공급해 주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없는 거죠. 한 가지 추세는 옛날 같으면은 연구개발 시스템이 폐쇄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빅파마들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약들도 굉장히 많고 이 약들의 그 마진율이 거의 한 40% 50%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조 가까이 이제 이제 R&D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폐쇄적으로 다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요. 다 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기술을 그 자체 내에서 화이자면 화이자, 로시면 로시오 이 회사에서 다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들 회사가 빅파마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작은 회사들. 이제 MIT라든가 하버드의 이제 교수님들이 만든 그 벤처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들을 이 회사들이 사들이는 거죠. 몇 조씩 주고. 그래서 외부에서 점점 더 많은 기술들을 흡수하지 않으면은 개발할 수 없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들입니다. 보다 그 분야 안에서 전문화되고 세부화가 돼가지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빅파마가 이제는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예, 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그 빅파마의 그런 큰 구조, 그런 환경 속에서 한국 기업들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뭐 기업이라든지 분야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제 그 아까 말씀 이제 드린 유전자 치료제라 그러면 RNA 쪽 RNA는 메신저 RNA하고 siRNA로 나뉘는데 메신저 RNA는 우리나라가 아직 기술적으로 이제 다 흡수를 하지 못했어요. 만들거나 이러지 못했죠. 그래서 메신저 RNA로 백신을 요번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는 거라 우리나라에서는 메신저 RNA로 검증을 받은 회사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siRNA 쪽에서는 미국에는 엘라일람이라는 이제 그 회사가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우리 몸속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들이 계속 많이 생겨서 쌓여요. 근데 그 단백질들을 쌓이기 전에 미리 그 사전에 그냥 없애는 그런 기술이 siRNA라는 회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국내에서는 이제 올릭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툴젠이라고 많이들 이제 그 투자도 하시고 그런 DNA 관련한 회사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리고 IP도 가지고 있고요. 그 특허도 지금 뭐 소송 미국에서 소송 중에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터무니없는 3천억대로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인텔리아라든가 뭐 이제 크리스퍼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DNA 이제 그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로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NK 세포라고 면역 세포 중에 NK 세포를 이제 만든 회사, 이제 GC 셀이라고 녹십자 랩셀이 네.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들어왔죠.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이 알츠하이머죠.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참 정말 문제죠. 이 알츠하이머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 세계가 나중에 편안할 수가 없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일본도 저렇게 시름시름 뭐 역동성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은 많아지고 치매 그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또 이제 보호를 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손실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이 치료제 시장이 뭐 제대로 된 약이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접근을 이제 굉장히 근접한 그런 성과를 내는 회사들은 아직 없고요. 약이 하나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논란들이 굉장히 많고 되게 고가라고 고가고 약도 이제 반절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논란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해서는 관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ADC라고 그 약하고 항체하고를 같이 이렇게 붙여서 뭐 암을 치료한다든가 이런 그 ADC 같은 경우, 왜냐하면 항체는 정확하게 어딘가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물을 달면은 어디든지 찾아간다는 이제 장점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 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요. 기술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자체 파이프라인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약 회사들은 자기의 기술로 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신장암을 적응증으로 해서 그 병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임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를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쪽은 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한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를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하나는 또 이제 염증 관련한 치료제를 또 만들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위암이라든가 뭐 췌장암 아니면 폐암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적응증을 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빅파마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가지 개의 그런 그 파이프라인,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그 대표님 말씀을 한 30분째 듣고 있으니까. 벌써 30분. 소액이라도 이거 바이오에다가 무조건 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혹시 이게 ETF 같은 것도 있나요? 네. ETF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미국에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VXL이란 또 있고 Gnom이라는 GNOM이라고 Gnom 그다음에 이제 아크지가 굉장히 유명했죠. 아크 인베스트먼트. 그쪽 하나의 이제 그 펀드
ETF죠. 근데 운용은 이제 펀드처럼 이제 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지놈이라든가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온 혁신적인 치료제 위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크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굉장히 크게 또 빠지고 네. 이런 이제 내용을 겪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VXL은 대형주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싼 편에 또 회전율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종목은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으면서 좀 집중적으로 빅파마들이라든가 바이오파마들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하고 성장성 이렇게 고려를 한다 그러면 그런 측면도 괜찮고 성장성에 좀 방점을 두고 내가 그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ETF를 사보겠다 그런 분들은 지놈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국내 ETF는 뭐 눈에 띄는 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뛰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목들을 담기에는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오거나 종목들도 다양하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 좀 이제 ETF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진짜 그 나스닥이 오늘 크게 반등은 했지만 그동안 많이 빠져서 이런 바이오 쪽은 다 거의 다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스닥 그게 보면 그 빅테크 그 소위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애들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갖고 가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이 나머지 그 나스닥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대형주도 그렇게 빠지는데 빅테크도 빠지는데 그 밑에서는 진짜 막 반토막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좀 바이오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씩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까 너무 직접적으로 여쭈는 것 같긴 한데 가격 측면으로는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반등이 언제 나오냐 하는 시점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맞물려 있는 변수들이 많아서 그런데 가격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조정은 개인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간적으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이거는 이제 그 조금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는 게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빅파마하고 그다음에 바이오텍하고는 주식의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빅파마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략적 투자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많이들 그 바이오 헬스케어를 추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빅파마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를 좋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면 의아해하죠. 바이오텍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뭐가 좋다는 건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빅파마 쪽을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금리에 대한 그런 그 금리를 인플레를 전가하는 그 능력이 빅파마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의 우려감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그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제 성과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대부분 그 프리뷰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에 바이오텍들은 금리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급락하다시피 한 경우들이 많고 한 반토막 난 경우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 이제 그 이슈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이슈가 아니라 연구 개발하는 아까 임상 파이프라인을 연구 개발하는 와중에 조금씩 문제들이 생기거나 연구 개발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들이 있는 거죠. 어차피 연구 개발이라는 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금리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바이오텍은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빅파마 쪽은 한 10% 정도 이 정도 15% 정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의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약간 구별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군요. 그럼 적절하게 이렇게
초보자일수록 그런 빅파마랑 바이오텍이랑 네. 좀 섞어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아까 그런 ETF 중에 그 빅파마 위주로 해서 보시다가 아까 이제 공부의 양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데 이쪽은 제가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들이 있고 대신 그 종목 중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잘 골라야겠죠. 고르기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초보자일수록 그런 빅파마랑 바이오텍이랑 좀 섞어가지고 가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아까 그런 ETF 중에 그 빅파마 위주로 해서 보시다가 아까 이제 공부의 양이 조금씩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런데 이쪽은 제가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큰 성장의 기회들이 있고 대신 그 종목 중에 핵심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잘 골라야겠죠. 고르기만 한다 그러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만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유전자 쪽이 그건가요? 혹시 그 2020년인가 그 노벨상 네, 맞습니다. 유전자 가위 맞습니다. 그거. 그렇군요. 그게 아직 되게 초창기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고는 하던데요. 예,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책을 읽다고 그 한 1년 정도 그 서적들이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 2019년도에 미국의 그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그 파이프라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사 내부에.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계속 그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유전자 가위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의 특정 그 유전자들을 자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뭘 보고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유전자가 한 2만 3천 개 있다고 하는데 그 세포 이제 속에 그 2만 3천 개 유전자 중에서 타겟팅하는 걸 잘라야 되는데 어디에 뭔가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잘른다는 거는 그 유전자가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는 유전자가 문제 있는 단백질을 자꾸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만드는 잘못된 단백질을 없애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인 유전자를 가서 자르면 돼요. 유전자를 A라는 유전자를 잘라내면 단백질을 못 만드는 거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단백질을 치료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뿌리를 거죠. 뽑아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치료제,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걸 이 단백질을 가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단백질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운 분야들이 그리고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직접 유전자를 이제 들어가서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유전자를 볼 수 있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거를 그 전에도 알 수는 있었는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이제 유전자 몸에 있는 유전자를 전체 다 밝혀내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떨던 게 그게 이제 2000년 이전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해서 그 게놈인가? 네, 1조 그 당시 돈으로 1조를 집어넣고요. 그게 13년이 걸렸습니다. 90 몇 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인가 뭐 끝났거든요. 그 13년에 1조 걸리던 거를 2010년부터는 단돈 몇백만 원에 뭐 며칠
아, 며칠이에요? 예. 그러면서 와, 이게 그렇구나. 그 혁신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2012년도에 크리스퍼 카스9이 나왔어요. 예. 그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특허도 이제 내고 나우드나 교수가. 그래서 볼 수 있는 NGS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 나오면서 크리스퍼 카스9이 2년 후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혁신이 안 일어날래야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와. 그러다가 2015년이 지나고 2017년부터 이제 약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연구 개발은.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이 덜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혁신 치료제다 보니까 임상 3상을 가지 않고 중간에 효과가 나오는. 어차피 그 병에 걸리신 분들은 그렇죠. 이제 목숨이 짧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부작용과 약효를 둘 다 계산해 보면은 일단 부작용은 참을 수 있는데 목숨은 이게 이제 경각이 달렸으니까 일단 쓰는 거죠. 그래서 5년 후, 6년 후부터 약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는 기술이구나. 그리고 FDA가 생각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직원도 더 채용을 하고 FDA가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심사하는 심사역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심사하는 그 방식이라든가 신속 심사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야, 그 유전자 거기서 혁신이 그런 게 제도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2019년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게 2019년도가 어떤 해냐면 신라젠의 온통 정신이 없었던 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답답했고 그때 한번 놓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가 왔다가 코로나 사라지면 바이오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생각에는 한 90% 이상입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미국에도 이제 코로나가 왔다 지니까 모더나 주식도 지금 뭐 많이 떨어진다. 200 거의 50불까지 갔다가 지금 한 150불 이렇게 됩니까? 떨어지니까 그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이제 그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 이제 그 더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더 이상 그 아래로는 떨어지기 힘들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파이프라인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 뭐 몇 개 없었습니다. 한 7, 8개 임상 이상 2, 3개 갖고 있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18년도 19년도에 그러던 회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몇십 개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고 돈만 지금 벌어들인 게 몇십조를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전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혁신은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이런 그 큰 흐름을 보고 우리가 바이오 산업을 이해하지 않으면 올해 말에서 내년도 초에 유전자 치료제가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크리스퍼라는 회사하고 벌텍스라는 회사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아마 또 이제 술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신 크리스퍼 카스9으로 진짜 약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쪽에 그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툴젠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이면은 파이프라인이 하나 이제 들어오죠. 한 2년 정도 좀 늦었어요. 여러 가지 툴젠이 이제 일이 생기면서 좀 안타까운 게 2년 정도 늦었는데 이제 임상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궤도에 올라가면서 아마 다시 한번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와, 이게 단순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 수준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밑에서 큰 역할들을 하면서 위로 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6년부터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을 뚫고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 역할을 많은 부분 그런 기반 기술들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와, 이게 바이오 산업이 진짜 앞으로 그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그만큼 투자의 기회도 너무 많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 그 투자의 성과도 네. 진짜 여기 바로바로 비례하지 않을까, 더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혹시요 조금 더 이렇게 그 실전적으로 들어가서 네. 만약에 어떤 분이 한 종잣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 산업에 막 다 넣기에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벤처 캐피탈들이 전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한 4조 남짓을 투자를 했습니다. 벤처 캐피탈들이요. 거기에서 그 의료 바이오 쪽에 투자한 비중이 한 28%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0% 정도는 바이오에 충분히 이제 투자를 이제 하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왜 조금 더 이제 넘는 수준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바이오의 성장 속도가 앞으로 더 가파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도 그거를 이제 알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메신저 RNA라든가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특히 이제 바이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다, 국가 경쟁력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복원이 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죠. 건강이 국력의 기본이죠. 기본인 거죠. 그리고 국가 신뢰도하고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메신저 RNA, 그다음에 siRNA, 크리스퍼 카스9 이런 기술들을 갖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siRNA 기술도 있고 크리스퍼 카스9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메신저 RNA 기술도 회사별로 찢어보면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통합되는 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아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기술을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예, 일본도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좋은 거는 제대로 하는구나. 뭐 커피든 뭐든 정말 좋은 거는 이제 미리부터 잘 준비하는구나라는 거고요. 대신 지금은 그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제에 대한 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전자 치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 쪽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신약을 만드는 쪽에는 아직 큰 돈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 큰 돈이 향후에는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 그러면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VXL, 뭐 지논, 아크지 이런 거에 30%를 넣으면 네. 한국은 없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종목들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나왔던 종목들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툴제이라든가 그 DNA, RNA, 그다음에 세포 치료제 GC셀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ADC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모아서 사시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책 쓰고 계시다고. 예. 이제 네. 쓰는 목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또 전문가들이 다 몰려 계시고, 그다음에 진짜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바쁘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다 끊어져 있고, 특히나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되는지, 결국은 저는 이제 전공 서적을 다 뒤져보면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핵심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출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책을 썼고, 지금 이제 그 출판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출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출판사 네.
께서 좀 많이 서툴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때 또 책 한번 나오면은 한번 출연해 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도움되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다른 결인가요? 예,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은 항체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이오시밀러도 항체를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거죠. 바이오시밀러니까 이제 그 약을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약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라는 게 이제 그 흡사하게 만드는 거죠. 기능적으로는 똑같이 이제 비열등하게 만들면서 똑같은. 그래서 항체 치료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삼성하고 셀트리온도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항체 치료제 쪽 이쪽에서는 뭐 세계에서 네로라는 그 경쟁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밀러 쪽에서는 경쟁력을 전혀 잃지 않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시밀러 쪽에서도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속속들이 경쟁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들이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장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커지면서 경쟁자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쁘게는 보지는 않는데 아주 옛날처럼 그냥 단독적으로 자기 혼자 치고 나가면서 먹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도 고민인 게 신약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DMO라 그러면은 이런 단백질 쪽 항체 치료제 CDMO가 아니라 항체 치료제를 만들어줘 그러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유전자 치료제 그러니까 DNA 거기까지 DNA RNA 특히 RNA 쪽에 이번에 보면은 백신 때문에 메신저 RNA가 아주 급성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RNA 쪽으로 삼성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신약 쪽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은 약간 이제 좀 색깔들을 달리 갑니다. 지금까지는 같이 왔지만 향후에는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신약 부문 이렇게 이제 50대 50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그다음에 이제 메신저 RNA 쪽 CDMO 쪽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 쪽을 이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쪽이 또 부가가치도 엄청 더 크고 크고 시장이 어차피 굉장히 열려 있는 시장이고 대신 이제 여기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파마가 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삼성은 가진 게 있습니다. 뭘 가진 게 있냐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제 뭐 MIT라든가 아니면 하버드에 계신 교수님들 기술력을 가진 교수님들한테 이 기술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두 가지가 필요하다. 시간과 돈. 근데 이거는 명언입니다. 시간과 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주면 시간을 절약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조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삼성은 필요하다 싶으면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흡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항상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면서 그 자회사도 에피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신약에 대한 맛은 봤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맛은 봤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뭐 M&A가 됐건 이런 그 이제 시간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은 그 삼성전자 반도체도 잘 그렇게 따라잡기 잘 하고 이 바이오로직스 이쪽도 그런 새로운 흐름이나 방향에 또 빠르게 또 잘 할 것 같은 뭐 희망회로를 더 강하게 돌린다면은 제 생각이 제가 이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삼성 출신이다 보니까 삼성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찌타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은 그 방향으로
누구보다 빨리 도착하는 거죠. 남들이 가고 있어도 나는 굉장히 빨리 있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신중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퍼 카스9하고 NGS가 움직이는 이 거대한 시장 그다음에 그 뭐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을 모두 더해도 이제 그 시장 규모에서는 이제 2030년 되면은 거의 1조 달러 이상 그 규모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이오 신약 쪽을 놓치고 과연 삼성이 2050년대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타이밍은 지금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거 하나 중에 올해 알토스라는 벤처 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네. 누가 만들냐면 아마존의 베이조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벤처인데 자본금이 4조입니다. 완전 급이 다르구나. 네. 그리고 뭐를 하는 회사냐면 그 이제 회춘하는 약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다시 젊어지는 약을 만들겠다. 이게 목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웃음이 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다우드나 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카야마 신야라고 그 이제 줄기세포 이제 iPSC라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드셔서 이제 노벨상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반도체를 유도진화시켜서 하는 그런 교수, 이제 노벨상 받으신 교수님들 이렇게 다 모이시고 그 다음에 AI 쪽 그 알파고 쪽 참여하셨던 분도 이제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5 그 분야가 모이면서 이 색깔을 보면은 유전자를 다 한번 조작을 해서 세포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전자의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된 세포를 이제 그 굉장히 허약해진 세포를 뒤로 돌리겠다. 원래 상태로 돌려주겠다. 이런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당장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베이조스가 저보다 한 몇 살 많으실 것 같은데 요걸 하기에 딱 좋은 나이구나. 딱 좋은 나이. 근데 그러니까. 그 베조스 그분은 창업 초기 사진도 있고 요즘 사진 뭐 요즘이 더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운동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더 젊어지시려고. 이제 젊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어려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그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세포 치료죠. 오가노이드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2030년 정도에는 이런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게 세포를 다루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보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그 해결의 아주 일부분의 방향성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부분에. 예. 그러면은 그 후로부터 한 5년 정도 지난 2030 뭐 2년, 5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약간 뭔가가 이제 이제부터는 준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년 남짓이면 조금 전에 얘기한 황당한 그런 주제들이 방향성을 갖고 그 이제부터 이 방향으로 가면은 될 것 같다라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또. 그래서 그 베이조스가 지금 판단한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황당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이제 그 참여한 그런 그 박사님들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유도진화는 그 시간을 굉장히 몇십만 년이 흐른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진화를 굉장히 앞당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굉장히 뚜렷한 그 기술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융합해서 이거를 한 개 기업이 프로젝트를 해서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는 아무리 빅파마라 그래도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성이 없고 요번에 바이오젠처럼
그 이제 치매 치료제 한번 잘못 만들면 회사가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어느 CEO도 용감하게 이런 거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조스만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작을 했고 여기에서 나오는 임플리케이션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바이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삼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은 베이조스가 또 올해는 공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AI가 본격적으로 바이오 산업에 뛰어드는 그런 해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지금 금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식에 사실은 치가 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부터 지치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 이 베이조스의 알토스라고 하셨네요. 알토스. 제가 아마 맞을 겁니다. 예, 이게 마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2010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 막 주가 바닥으로 가다가 확 올라오잖아요. 약간 그 10년 전에 전기차 그걸 보는 것 같은 일론 머스크와 베이조스가 이렇게 10년의 차를 두고 이렇게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이 되는데요. 한 20년 정도 텀을 두고 보면은 그렇게 황당무계한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조스 이외에 그런 연구들은 이미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그 후에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지 그런 작업들은 이미 되고 있었다. 빅파마에서도. 또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인간이 신이 될 것만 같은. 그 진짜 그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쓰고 호모 데우스 또 썼는데 그 호모 데우스가 진짜 야 이렇게 해서 실현이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도 번쩍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저도 기독교인데 성경책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지식이 이제 깨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에 대한 지식이 깨이는 거. 나무 하나는 영생과 관련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영생 나무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먹어서 신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만들어 놓은 이유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인간들은 거기를 그룹들을 이제 뭐 하고 결국에는 그 이제 영생 나무를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와, 여담입니다. 지금 그룹들을 하고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그 되게 엄청난 혁신은 그 과학과 또 인문학적 상상력, 통찰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성경의 그 한 구절을 딱 인용해 주시니까 이게 그냥 성경만 말했으면 뭔가 이게 뭐 되게 뜬구름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소설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과 연계가 되니까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하고 플레이어들이 더 힘을 내서 뭔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점을 보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우리 그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흥행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하고 지금 제 테슬라 그 테슬라 쪽이 전기차하고 지금 우주 쪽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지구가 그 공격을 받은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큰 암석에 의해서 공격받는 게 몇십만 년에 한 번씩은 공격을 받은 증거들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공격을 받을 날이 있고 그게 내일일 수도 있는데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젠가는 지구를 또 떠나야 될 그 상황이 있고 급한 상황에서는 일부분의 또 그 우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부만 또 지구를 떠날 수 있다. 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숨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그 우주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짧다. 그래서 그 목숨도 더 길게 연장을 시켜야 되는 최소한 몇백 년 정도는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는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기술로밖에는 이제 할 수 없겠다.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런 행성들에 가면
조금 더 그 행성에 맞게끔 우리 몸을 변형시켜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변형시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중력에 견디거나 아니면 뭐 산소를 조금 더 덜 쓰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전자 치료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시켜야지 거기에 적응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유도진화라는 거를 이제 개발할 텐데 그 혁신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황당무계하게 들리겠지만 지금 개발하는 속도는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다. 야, 이 우주산업과도 연결돼 있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구를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고 하나는 어차피 이제 위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우주를 개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떠날 준비, 한쪽은 떠날 준비, 한쪽은 지구를 깨끗하게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굉장히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회사가 바로 그 일단은 테슬라 쪽에 연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각광을 더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이게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도체, 자율주행 이런 것만 좀 전망이 밝고 이런 거에 투자 비율을 좀 더 집중하면서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오늘 분야가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시간 같습니다. 혹시 뭐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빠뜨리신 내용이나 아니면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수도 금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텍에게는 쥐약 같은 아주 굉장히 힘들거든요. 당장 돈을 빌려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귀한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우리가 워낙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좀처럼 이 인플레 환경에서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장기간. 그런데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가 굉장히 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바이오 그 혁신의 속도가 그거보다는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쪽에다가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혁신이 일어났고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2019년도에 한번 그 가능성을 보면서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많이 생겼고 그 파이프라인을 검증하는 기간이 지금 한 1,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초 정도까지. 그러면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2025년도로 가면서 약이 점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2의 붐. 2019년을 저는 2019년, 20년을 그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의 1차 바이오 붐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고요. 2025년도로 가면서 2023, 4, 5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한번 제2의 붐이 이거는 실적이 나옵니다. 약이 나오면서 가는 장이다. 우리가 알지만 실적 장세는 굉장히 한 번 더 크게 갑니다. 그래서 대신 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너무 이제 힘드시겠지만 시장에 너무 함몰돼서 주가에 너무 함몰되다 보면은 좀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핵심적인 기업을 또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력 있는 회사는 제가 이제 그래도 주식을 좀 했는데요. 과거 경험상 보면은 좋은 주식들은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가 안정을 찾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턴할 때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괴로운 것들은 괴롭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서 주가 조정보다는 아주 힘든 기간 조정에 또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 침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끝나고 상승할 때 괜찮은 종목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조금 더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나중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 유용한 그런 투자 경험이 되면서 투자 능력도 좀 더 한 단계 예.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진짜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산업의 기업의 성장과 오히려 더 근본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럼 진짜 투자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그런 시기로 삼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 책 쓰시는 거 빨리 쓰셔서 그 바이오에 대해서 그 대중분들이 저는 오늘 이렇게 1시간 듣고 정말 이 사고가 많이 전환이 됐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기회들 구체적으로 얻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플의 이혜진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